만약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스탠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좋으니까 추격 매수할 만큼 계속 따라가도 되느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 IR이 이제 어쨌든 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는 담당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IR 그런 분들 공개하는 자료에서 투자자로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IR 담당자 약간 좀 다른 얘기로 가겠는데, 또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잘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증권사 네. 근무하기 전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좀 자유로웠고, 네. 사실 IR 담당을 하고 퇴사를 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데, 어차피 IR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네. 실적이나 이제 공시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주식이 그게 정보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핵심 아닌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핵심인데? 네, 역시 펀더멘털이 핵심인 거고, 시장을 볼 줄 아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정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망했습니다. 왜요? IR 담당자는 어쨌든 정보가 제일 빠를 거다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죠. 그 게임 업계에 네. 투자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했었고, 나름의 정보가 빠른 정보가 있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일반인들 많이 생각하는데, 네. 전 계속 오늘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정보를 갖고 투자하는 경우,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네. 이후에 증권사에서도 이제 커버리지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매매를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매매 자체가 종목 매매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개별 주식 매매도 가능했는데, 네. 그때도 충분히 빠른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별로 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정보라는 게 네. 절대 빠른 정보가 아닙니다. 아. 누가 돼도 내가 알 때면 가장 늦는 겁니다. IR 담당자조차도 조차도 늦는 겁니다. 훨씬 윗급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걸 다 겪고 나니까 네. 한 10년쯤 지나니까 절대 정보를 믿고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네, 오늘 그 이야기 해주실 텐데. 여러 가지 펀더멘탈도 여러 네. 가지 보는 법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펀더멘털 보는 법은 좀 이따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좀 주식시장 네. 리뷰 및 점검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요즘에 얘기 많이 듣죠. 네.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고 전문가가 있잖아요, 보통. 네. 이제 방송 나가면. 근데 애널리스트보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이제 좀 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은 사실 얼마 전에 연고점을 도달했다고 하지만, 네. 1월달 장중 고점 대비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그러면 거의 4개월 동안 오른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매달 보면 올랐습니다. 올봉으로는 올랐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매달 올랐고,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 충분히 반등을 하고 주말에 좋은 소식이 있고 잘 올라갔는데, 네. 우리는 대만 또 빠진다고 그렇게 빠지냐. 역시 막 갔나 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일단 이겁니다. 주식시장이 버블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점검해 보면, 네. 코스피가 한 12배 조금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내렸죠. 사실 얼마 전까지 14배, 15배 소리를 들었는데, 네. 12배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EPS가 이게 전주 EPS 변화인데 주간으로 무려 5%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연초에서 25%가 올랐어요. 그래서 네. 지금 포인트로 우리가 환산을 하는데, 그 시장이 3,000이라면 지금 12개월 포워드 EPS는 250. 네, 이렇게 돼서 12배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금 EPS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25%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죠. PER의 역사적 평균이 10배인데 네. 12배만큼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EPS가 25%씩 올라가고요. 네. EPS 그로스라고 우리가 봅니다. 12개월 EPS 그로스를 보는데 EPS 그로스가 50%가 넘습니다. 한국이. 네. 그런 시장이면
충분히 13배, 14배를 받아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PR 자체가 우리가 뭐 늘 신흥국이나 글로벌 대비해서는 싼데, 네. 평소에 30%가 쌌다면 지금은 뭐 40%가 싼, 오히려 더 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효과로 많이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한국은 실제로 PER 밸류에이션의 갭이 많이 축소됐다. 네.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장국가 대비 1.2 정도, 네. 뭐 우리가 뭐 1배 되겠지만 어찌됐든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싸다라고 싸다.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버블은 아니다. 다만 이제 보면 한국 증시가 더 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남은 겁니다. 이 그게 부분의 중요한 거죠. 핵심인 거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한 상반기, 한 3분기 정도까지 큰 조정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네.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스탠스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네. 시장이 좋으니까 추격 매수할 만큼 계속 따라가도 되느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뭐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레벨업된 한국 증시가 맞고요. 뭐 작년에도 코스피가 한 30% 정도 올랐고, 네. 올해도 보면 연초에 10%. 그래서 뭐 지수대가 다르죠. 그러니까 레벨업이 된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되돌아보면 금융위기 때였죠. 네. 그때도 보면 2009년에서 11년 정도까지 글로벌 증시 중에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랬습니다. 차하정 랠리라는 게 그 당시 있었죠. 근데 계속 갔으면 좋은데 2012년에 유럽 그리스 사태 터지고 나더니 2013년에 테이퍼링, 그때 좀 네. 부진하고, 그 다음에 2014, 15, 16년 네. 암흑기를 걷습니다. 그때는 거의 상승이 정체되었죠. 네. 거기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게 뭐냐면 한국 시장이 네. 경기 모멘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바짝 부각될 때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보이는데, 경기 모멘텀이 소멸되고 나면은 이게 재미없는 시장이 돼버리더라. 늘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수출 비중이 높고, 그렇죠. 시클리컬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탄력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우리는 보면 경기 모멘텀이랑 동행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 경기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실물 경기 대비 선행합니다. 이게 네. ISM이라든지 PMI 지표들,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 지표라고 하죠. 이제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제 설문을 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실물 지표라고 얘기하는, 뭐 주말에 나왔죠. 소매 판매. 오늘 뭐 중국 소매 판매도 나오기도 했는데,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대비 이렇게 선행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은 뭐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룸이 있죠. 그 얘기가 이제 경기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경기 모멘텀이 되는 PMI, ISM이 더 좋아질 수 있냐. 네. 이 부분에 확신이 없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한국 증시가 꺾인다. 추가적 꺾인다기보다 추가 상승을 좀 못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ISM 같은 경우에 제조업 지표가 지금 65니까 설마 ISM이 70을 가겠어? 이런 생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테이퍼링은 저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 연말이나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보면은 글로벌 증시 자체, 그리고 코스피가 연준의 자산 매입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데, 뭐 테이퍼링 자체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얘기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 버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한국 증시가 4천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시장이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천을 가는 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의견은 아니고요.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증시가 약화된 부분이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약화돼서, 소위 말해서 제가 10년 전에 차종 랠리라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차화전 랠리라고 얘기합니다. 차전. 네, 같은 차인데 좀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네. 같은 화학인데 10년 전에는 순수화학, 퓨어캠이라고 하는 순수화학 쪽인데 지금은 2차 전지. 2차 전지. 그리고 그리고 정유는 아니고 이제 전은 뭐냐면 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이게 사실은 다 전기차라는 걸 중심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플랫폼 혁명인데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뭐 연초만 해도 뭐 애플카에 현대차가 이제 협력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가장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8만 원도 하회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보면 철강 업종 뭐 이제 그 해운 업종 그리고 뭐 금융 업종들이 잘 가고 있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주도 업종 이게 성장주가 되겠죠. 자동차 반도체가 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 업종들이 가야지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금융 이런 애들은 네. 경기 모멘텀으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 모멘텀이 정점이라는 얘기는 네. 시클리컬인 가치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시크니까 가치주로 4천을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없다라고 물론 이제 그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있는 걸로 보면 뭐 철강이나 해운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 계속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가치주 전반으로 구조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가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회복되는 가운데서 지금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네. 팀장 말씀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 4천을 간다면 가려면 네. 간다면 이 주도주가 가야지 갈 확률이 그렇죠. 높다라는 가려면 거잖아요. 주도주가 가야지. 그 만약에 그럴 자기가 수가 지금 있다는 뭔가 거죠. 투자해서 큰 걸 좀 수익을 보려면 주도주 쪽으로 좀 가야 될 거고 네. 가치주는 올라도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는 전략 이게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정확하게 뭐 4천을 갈지 주도주가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금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면서 하기는 좀 필요한데 뭐 가능성은 좀 많게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의 중심 전략은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다. 조정 시에는 지금 뭐 가치 중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치주 여러 가지 가치주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잘 나오는 철강이나 운송 뭐 이런 애들은 저가 매수를 하고 뭐 그런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좀 고점을 갱신하면 또 매도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차하전이라는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가 매수를 하지만 계속해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10년 상승 사이클을 기록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습니다. 계속요? 네, 거의 계속 올랐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4천 이상 계속 가려면 경기 모멘텀 이후에도 계속 가는 시장이 좀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그럼 그 당시에 왜 그렇게 10년 동안 상승을 했고, 우리는, 차하전에서 뭘 봐야지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9년부터 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 올랐으니까 올랐고, 그 다음 11년, 12년부터는 우리나라 뭐 글로벌 증시 다 쉬었는데 미국만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장기 박스권을 그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가죠. 그렇지만 미국같이 10년 이상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보다 더욱 긴 사이클을 기록할 때는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추세적 상승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ROE가 주주 수익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그럼 주주 수익률이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변화는 금융위기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 금융이라는 위기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IB가 이제 이제 부도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IB 중심의 그 기업 실적이었으면 한계가 있을 텐데 금융위기 이후에 아이폰이라는 출시하고 기술주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플랫폼이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아이폰이 스마트폰 플랫폼을 만들어줬고 그쵸. 그 위에서 물론 빵 안에도 여기 애플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빵의 기업들이 이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기술주가 부각이 되면서 시총이 바뀌었고 네. 그 이후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실적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핵심은 이 빵이 다 게임 체인저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하는 시장에 네. 자기가 뭘 잘해서 영업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페이스북은 SNS라는 걸 얘네가 만들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모바일 쇼핑이라는 걸 자기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니까 수익이 다른 겁니다. 넷플릭스도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라는 이 OTT 문화를 자기가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OE 구조가 달랐고요. 실제로 지금 주요국 대비 ROE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18.7% 보면은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높죠. 한국은 이 어디 선진국. 있나요? 한국은 좀 밑에 있죠. 10.6, 10.6. 네, 한국은 10.6. 거의 2배네. 우린 제조업 비중이 좀 높아서 그렇고 얘네들은 이런 소프트 컨텐츠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2배고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보면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ROE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렇죠. 반등할 땐 제일 빨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 구간에 재밌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한국만 하락을 했던 게 아닙니다. 글로벌 신흥국이나 한국에 특히 했고 글로벌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역주행을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ROE가 추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만이 좋았던 겁니다. ROE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PBR 밸류에이션을 더 줘도 되죠. 네. PBR 밸류에이션이 더 준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가능했던 건 플랫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임 체인저가 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보면은 미국의 ROE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높은 ROE를 끌어올렸던 거는 빵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 10년 평균 동안에 미증시의 ROE가 16.6% 상당히 높게 유지를 했는데 우리는 8, 9% 할 때요. 근데 빵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10%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거의 28%의 ROE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의 영향으로 미증시 ROE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빵 기업들은 추세적인 ROE 상승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ROE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미국 증시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고 나스닥이 특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간에 S&P 500 366%, 나스닥이 793%, 2010년부터 19년이 올랐는데 빵의 수익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기간에 빵은 1364%로 올렸습니다. S&P 500보다 나스닥이 2배가 높고 2배가 높고 나스닥보다 빵이 또 거의 한 2배 가까이. 2배가 넘어. 실제로 이거를 올린 거는 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빵이 왜 올라갈 수 있고 이 높은 ROE가 가능했냐라는 게 얘네들이 게임 체인저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게임 체인저 중에서도 지금 가장 이 틀을 만든 거는 애플인 거잖아요. 애플인 거죠. 사실 나머지 기업들은 다 그럼 애플한테 좀 애플의 플랫폼 위에서 이제 놓은 거죠.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애플이 가장 추세적인 이 ROE 상승이 애플은 왜 나머지 기업들보다도 더 저렇게 높나요? 애플은 이제 플랫폼을 잡고 계속 올라가는 거였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주주 수익률이 초기에는 투자가 들어갈 때는 우리 뭐 쿠팡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체인저가 확실히 되고 나서 이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빵의 출현이 2013년, 14년이었는데 애플은 이미 2008년, 9년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게임 체인저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적 더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 지어서 이제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동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한국 증시의 미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정 랠리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주도주 랠리 중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30개월. 그리고 앞서 나왔던 ROE가 V자로 반등하는 데서 글로벌 대비 굉장히 ROE 개선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가장 좋았고요. 그 당시 중요한 거는
탑 라인과 이제 영업이익이 같이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성장 동력, 매출과 마진이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좋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왜 좋았냐라고 보면 사실 금융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보면 과거에도 경제공황 그리고 석유파동,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세컨티어들이 부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년대 경제 대공황 때 보면 포스트가 그전에는 시리얼 업계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1등이었는데 갤러그가 1등을 차지하면서 이럴 때 세컨티어가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석유파동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럽 차들이 좋았는데 네. 일본 차들이 연비를 앞세워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넘어서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있었던 거죠. 금융위기에서 세컨티어들의 부각으로 우리 매출이 늘고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뭐 현대차도 그랬었죠. 일본을 따라잡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잘해서 그 시장의 MS를 늘려가는 네.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컨티어 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추세적으로 가려면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 게임 체인저. 네. 그래서 4천을 가려고 하면 네. 우리가 게임 체인저의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 있나요? 지금 후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